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 그러면 윤리 강령 자체로도 출제가 되고 또 그러면 그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으로 출제가 됩니다. 또 윤리적 갈등, 노인골프와 소위 돌고프에 의해서 노엠버그와 돌고프가 제시한 이 사회복지 윤리 강령에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떤 순서로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 아주 곧잘 나오지 않습니까?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윤리란 무엇이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윤리라고 하는데, 인간의 도리.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보면 106쪽에 사람들이 갖추고하는 가치를 일관되게 행동하도록 지시하는 행동규범,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일관되게 행동하도록 지시하는 규범을 윤리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회복지 실천이란 존엄한 존재인 인간을 대상으로 그 존엄한 존재인 인간에 걸맞게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윤리적 실천이 필요하고, 그러한 윤리적 실천을 위해서는,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4번. 윤리적 실천을 위해서는 윤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읽어봐 보겠습니다. 윤리적 실천을 통해 선과 정의를 실현하고 현실 세계를 도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치와 윤리를 설명하는데, 가치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더 좋고 바람직한가, 어쩌면 선후 경중의 문제를 따지는 데 비해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문제는 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 하고 싶고 무엇이 더 중요한 듯 해도 그것이 해도 되는 일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무엇이 더 먼저, 무엇이 더 좋고 나쁘고, 이걸 따지는 것은 가치고, 그 중에서도 해도 되는 일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를 따지는 것은 윤리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적 가치와 윤리에서 가치는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가를 다루는 반면 윤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관련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전미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나온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그 문장, 우리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전문직 관계는 개인적 가치와 존엄에 근거를 한다. 개인의 가치와 존엄에 근거를 한다.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와 원조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얻도록 돕는 일에 참여한다.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참여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사회제도를 더 인도적으로 만들고 인류에게 필요한 것에 더 민감하도록 노력한다. 다양한 민족, 인종의 각기 독특한 특성에 대해 존중하고 수용한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실정이 아닌 미국의 실정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다문화 국가군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전미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는 바로 얘기처럼 다양한 민족, 인종, 각기 다양한 민족이나 인종의 각기 독특한 특성에 대해 존중하고 수용, 이것도 들어있다는 것 중요시하시고 체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지식과 윤리, 윤리적 행위, 실천을 지리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노력한다. 따졌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읽어보지 않으시면 여러분 안 읽으니까, 특히 5번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미 사회복지교육협의회 윤리, 가치와 윤리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와 윤리적 딜레마. 오늘날에는 워커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한에는 말렸지만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기 결정의 원리, 자율성 존중의 원리,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 스스로 결정으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것은 당연한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그걸 이끌어갈 때 언제나 그것이 절대 명제처럼 옳기만 한 글일까?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기 2번에 보시면 배기는 윤리적 딜레마. 클라이언트가 아무리 자기의 당면 문제를 가능한 한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지만, 거기 딜레마. 클라이언트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정신적인 나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
또 클라이언트가 결정한 것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나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너 그런가 하면은 사회복지사는 어느 범위까지를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범위로 인정해 주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언제나 딜레마의 선상에 표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오늘날 사회복지 실천의 제1의 원리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것이 절대 명제일 수는 없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비밀보장,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절대적인 이런 적어도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비밀보장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 클라이언트의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을 비밀보장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지켜줘야만 하는가? 결론은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의무는 될 수 있지만정 그것이 절대적 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의무는 되지만 절대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비밀보장 나와 있죠? 비밀보장. 그 윤리적 딜레마를 보면 다 앞에는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는 비밀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저는 어쨌든 말기 환자로서 제가 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을 보고 뭐 이걸로 제 삶은 마감을 지려고 합니다. 절대로 비밀보장 의무에 의해서 이걸 타인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전 산으로 들어갑니다. 자살을 의미하는 말을 해놓고 떠난다면 그걸 비밀보장이란 말로 지켜줄 수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생명가치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을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보장이란 이유로 지켜줘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아동이나 노인학대가 일어난 경우 또는 사회복지사는 비밀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분명히 딜레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에 대한 비밀 보장의 의무는 절대적 의무가 아니고 윤리적 의무라는 것을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고 그 한계선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전에서 하나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보시고 또 진실을 말할 의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정직하게 실천 내용을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 그럴까?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사회복지사는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그건 원칙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진실한 정보가 클라이언트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될 적에는 당연히 딜레마에 빠지게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이 비밀로 클라이언트에 관해 말했거나 행동했을 때 그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줘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역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윤리라고 해서 옳은가 그런가를 따지는 줄은 알겠지만 옳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클라이언트에게 아니면 그 실천 과정에서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실천 현장에서 언제나 고민거리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전문가로서의 가치가 상충될 때도 있는데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그러면 클라이언트, 동료, 상사, 기관, 사유 등이 서로 상충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가. 또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이 상충될 때 어느 것에 우선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절대 명제일 수가 있는가. 또 그런가 하면 전문적 동료 관계에서 동료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자신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남용해서 클라이언트나 전문직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또는 기관의 규정 위반이나 부정수단이나 속임수를 사용했음을 발견했을 때 이걸 알게 된 사회복지사는 동료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휘슬블로잉을 해야 되는가? 휘슬블로잉 그냥 참조자 넣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입장이 되겠는데 이걸 해야 되는가? 아닌가? 이런 문제. 그러면 당연히 사회복지사는 이 기관의 규칙이나 정책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기관 정책과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처럼 쉽게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하여 클라이언트를 위에 내린 결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남아 돌아가는 자원을 가지고 이 클라이언트를 돕는 것이 아니라면 자원의 이 공정한 배분을 어디까지 해야 제대로 된 배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또 언제나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볼 적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공평한 분배란 어느 정도까지를 그 말을 붙일 수가 있는가 하는 것도 역시 윤리적 딜레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윤리적 결정, 그런 딜레마가 있을 때 어떤 결정 원칙, 그 니머의 윤리적 결정도 있고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도 있는데, 출제는 역시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 원칙이 출제가 더 잘 됩니다만 문장으로 되기 전에 먼저 니머 거 보겠습니다. 니머 거. 생명, 건강, 음식, 정신적 병영 상태는과 같은 행동에 필요한 전제 조건은 비밀, 누설이나 오락, 교육, 물질과 같은 부가적인 이익에 우선한다. 그래서 보면은 생명, 건강, 음식, 정신적 평형 상태에 대한 적용은 부가적인 오락이나 교육이나 물질과 같은 부가적인 이익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생필품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기본적 복지권은 다른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생필품에 관한 것은 기초생활 또는 기초생활 필수품 또는 기초생활 식료품 그러겠는데, 그에 대한 복지권은 기본적인 권이죠. 생명권, 생명에 직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것보다는 우선해야 된다.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은 타인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동의한 법, 규칙, 규제에 따르는 의무가 우선해야 된다. 또 개인의 복지권은 그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법, 규칙, 규제 또는 협정보다 우선, 개인의 복지권이 우선합니다. 그와 갈등을 일으키는 법이나 규칙, 규제 등에 의해서 그와 갈등을 일으키는데 개인의 복지권이 우선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와 같이 기본적인 해악을 방지할 의무와 주거, 교육, 공적 구조 등 공익을 증진할 의무는 개인재산의 통제권에 우선한다. 어떤 개인재산, 이건 근대 민법의 출발점이라는 것처럼 사유재산 절대자유권의 원칙, 이래서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재산이 소중한다 한들 생명, 생존에 관련된 이런 기아와 같은 기본적 해악을 방지가 주어진 기본적 해악을 방지할 의무, 또 그러면 이런 공익을 증진하는 의무보다 앞서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23조에도 개인의 모든 국민은 사유재산권을 절대자유의 원칙처럼 지켜줄 수 있지만 단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 결정 과정 쭉 나와 있습니다. 윤리적 결정 과정에서 보시면 1번에 보시면 각각의 행동 방침의 찬성과 반대 이유를 자세히 검토한다. 동료나 적절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결정을 내리고 결정 과정을 문서화한다. 자, 거기 1번과 미음번은 알 수가 있습니다만, 결정을 내리고 결정 과정을 문서화한다. 결정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문서화합니다. 문서화에 여러분, 그래서 막상 시험에서 문서화할 필요까지 있나? 라는 생각인데, 문서화합니다.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문장으로 봤습니다. 자, 이제는 노엠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을 보겠습니다. 노엠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을 보시면, 노엠버그와 돌고프 윤리적 원칙을 보시면, 노엠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을 보면 차례를 그 어떤 가치보다, 세상에서 어떤 가치가 소중하다고 해도 생명가치만큼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명가치에도 인간, 동물 다 있지만 인간의 생명가치에도 자신의 생명가치보다 더 소중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자기의 생명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야말로 지고지순한, 더 이상 높을 수 없고 더 이상 순수할 수 없을 만큼의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는 것처럼 타시에 대해서만은
아주 뻔뻔스러울 만큼 모든 체면은 다 팽개칠 뿐만 아니라 하물며 생명가치마저도 자식을 위해서는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지고지순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도권, 제복사회에서도 역시 특수임무 종사자들은 왜 매 순간에 자기 생명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져가는 이런 그 화마 속으로도 이거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방이라고 하는 소방 업무를 맡는 분들에 대한 우리의 그 대접은 지금과도 더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미친 자들이 하루 내도 1년 내도 이 말하면서 사무실에서 빈둥거리면서 이런 표현은 당연히 그분들은 평생을 사무실에서 빈둥거리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런데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에 위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미친 국회의원이 소방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참 무시건자지요. 더구나 이번에 소방방재청이 한 등급 격하되어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책임을 왜 지 없는 진짜 생명을 구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직함을 상인부에 앉아있어서 책상머리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자는 그렇게 소방방재청이 무슨 문제입니까? 이런 것처럼 특수 업무를 맡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자신의 생명 가치를 뒤로 밀어놓고 타인의 생명 가치를 위해서 뛰어들지 않습니까? 자, 좀 과장된, 좀 감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어쨌든 윤리적 딜레마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생명보호의 원칙입니다. 생명보호의 원칙. 가장 먼저 뛰어드는 생명보호의 원칙. 다음에 사회복지에서 윤리적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다.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또 노엠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을 보면 다음에 평등이 있으면 자율성, 자기 스스로 강제라는 자유의 원칙, 자율성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자유, 이때의 자유는 소극적, 가장 간섭받지 않을, 그렇죠? 이건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권익을 침해해서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최소 손실의 원칙. 최소 손실의 원칙. 또 노엠버가 돌보서든 삶의 질의 원칙. 많은 사람들 야 삶의 질 그런 거 상부에 있지 않겠냐 우선순위 아닌데 5번째입니다. 삶의 질의 원칙. 삶의 질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노엠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지침 또는 윤리적 원칙. 비밀보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밀보장. 비밀은 몇 번째? 6번째입니다.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그리고 7번째에 가서 나온 것처럼 진실성의 원칙. 진실을 말할 것. 진실성과 어쩌면 클라이언트에 관한 모든 사실을 진실하게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원칙. 진실성과 완전 정보 공개 원칙. 완전 공개의 원칙. 그런데 이 진실을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실을 진실로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되지만 말하는 것이 오히려 클라이언트에 해를 끼칠 우려가 클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가지고 노엠버그와 돌고프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따져서 그러고도 더 이상 견줄 것이 없다면 다 말을 해줘야 된다. 특히 의사에서 소위 사망의 직면하에 죽음의 직면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암 말기 있는 사람에게 곧 언제 죽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냐. 언제 의학 드라마 보면 서로 말을 못하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여기는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나와. 그래서 노엠버그와 돌고프가 제시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적용돼야 될 원칙, 생명보호의 원칙, 평등 관련 원칙, 자율성 자유 관련 원칙, 최소 손실의 원칙,
그리고 다섯 번째 가서야 삶의 질의 원칙. 여섯 번째 가서야 비밀 보장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까지 있으니까 일곱 번째로 가서야 진실성이나 완전 공개의 원칙. 그래서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엔버그와 거기 110쪽에 있는 것은 다 중요한 문장들입니다만 그 중에 노엔버그와 돌고프 생명보호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양대 가치 평등과 자유 중에 평등에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등 그 다음에 자율성 그리고 네 번째 최소 손실의 원칙 다섯 번째 삶의 질 여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가서야 비밀 보장 일곱 번째 진실성 이렇게 일곱 개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윤리적 결정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10단계까지 되어 있는 윤리적 결정 과정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보시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오면 전문직의 성립 조건이다. (1915년에) 프렉스나라는 사람이 사회복지가 전문직인가? 라고 할 때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제시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실천 강령이 없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를 내세웠거든요. 그 때문에 모든 전문직에는 윤리 강령이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사회복지사도 전문직으로서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의 성립 조건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2번에 나와 있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인 모든 사회복지사가 준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행동지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행동지침의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기능, 윤리강령의 기능. 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기능을 보시면 현장에서 윤리적 갈등이 생겼을 때 지침과 원칙을 제공한다. 윤리적 갈등, 윤리적 딜레마의 지침과 원칙을 제공한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어떤 지침과 원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자기 규제를 통한 클라이언트부. 자, 여기 자기 규제를 통한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동시에 자기 규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규제를 통해서 전문직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자, 거기 2번, 3번 볼까요? 자기 규제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스스로 자기 규제를 가짐으로써 사회복지 전문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윤리강령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를 규제하니까 굳이 너희들은 간섭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외부 통제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규제를 통해서 통한 전문직 보호는 자기 규제를 과시함으로써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3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일반 대중에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에게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 기본 업무 및 자세를 알리는 1차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윤리적 민감화,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윤리적 민감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인데,
자, 우리 한번 면을 넘어가 보시죠. 거기 보면 사회윤리강령의 역사. 출제는 그렇습니다만, 최초의 윤리강령은 히포크라테스 윤리강령이라고 의학윤리가 있습니다만, 최초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1960년대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에 가서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나왔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복지의 윤리강령은 1973년에 초안이 제정됐던 것이 1988년에 가서야 1988년도에 가서야 윤리강령이 제정공포되고, 그리고 1988 88 올림픽 때, 우리는 88 올림픽 때 처음으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제정공포된 겁니다. 사회복 윤리강령이 제정공포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쓰는 것은 2001년도에 개정된 것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1988년에 제정공포된 것이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윤리강령 역사의 흐름, 윤리강령 역사의 흐름에서 1992년에 리머가 제시한 것이 윤리강령 역사, 도덕적 보호적 단계, 사회정의 단계, 종교적 단계. 어쩌면 종교적 단계가 훨씬 더 앞에 나올 것 같은데 불구하고 사회정의 단계에서 종교적 단계로, 다음에 임상 단계, 다음에 가치 중립적 오리엔테이션에 기반한 단계. 그래서 종교적 단계가 세 번째입니다. 사회정의 단계, 다음에 종교적 단계. 그래서 그 자리에 보시고, 다음에 1988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여러 번 개정이 된 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구성.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구성은 두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과 윤리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전문과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과 사회복지사 윤리기준. 이 사회복지사 윤리기준은 6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이렇게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기본적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에다가 사회복지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사회복지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이렇게 해서 6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988년에 처음으로 제정 공포되었는데, 그러면 전문가 기본적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또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로 영역도 있다는 거 보시고, 여기에는 뭐가 없다? 국가에 대한 윤리기준은 없습니다.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은 있으나 국가에 대한 윤리기준은 없다는 거 여러분들 꼭 이 숙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1988년에 처음 제정공포되고, 현재는 2001년도에 만들어진 제2차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윤리강령을 쓰고 있습니다. 구성은 전문과 사회복지사 윤리기준으로 되어 있고, 이 사회복지사 윤리기준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그리고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해서 이렇게 6개 세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고, 또 문제가 나올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만 일일이 읽어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문제를 통해서 아하 이런 소리를 반복함으로써 여러분 걸로 내면화 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절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